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부채 한도가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3대 지수는 모두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 시장 혼조세로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 간신히 지켜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830선을 겨우 지켜내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현지 시간으로 오늘 미국에서는 CPI가 발표되니까 이 점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시간으로 내일은 우리 시장의 옵션 만기일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이 점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날에는 MSCI 정기 변경 종목이 확인되는 날이니까요. 이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보도본부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기자분과 함께 심층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보도국의 성나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살펴봤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꼽아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일단 통계청이 4월 고용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에서 이번 달까지 취업자 수 변동 추이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5만 4천 명 늘었지만 청년층과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의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취업자 수 증가폭보다 적지만 지난 2월 취업자 수 증가폭보다는 많은 수준입니다. 외부 활동과 돌봄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숙박 음식점업과 보건복지업이 고용시장을 떠받쳤지만 수출 감소로 인해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겁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44만 2천 명 늘었고 6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8만 8천 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는 13만 7천 명 줄어 6개월 연속, 40대 취업자는 2만 2천 명 줄어 10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30대와 50대 취업자는 각각 1만 5천 명 그리고 5만 5천 명 늘었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잠깐 반등했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서서 제조업 취업자 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업종별로는 이 제조업 취업자가 9만 7천 명이 줄어서 넉 달째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 이후 28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숙박 음식점업과 보건복지업, 전문과학기술업 등이 취업자가 늘은 것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실업자 수는 80만 4천 명으로 5만 9천 명 줄어서 2008년 4월 이후 4월 기준으로는 가장 낮았습니다. 실업률도 2.8%로 0.2%포인트 내려서 1999년 6월 이후 4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는 1,613만 5천 명으로 15만 6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서은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외부 활동과 돌봄 수요 증가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수출 감소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됐다며 수출 감소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제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수출 부분과 또 제조업 부분도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D램과 관련한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감산 결정을 했습니다. 대장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감산을 결정하면서 나머지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D램 가격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오히려 D램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네. 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 결정에도 올해 2분기 D램 가격이 1분기보다 최대 18%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오늘 대만의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감산이 수요 위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제품의 평균 판매 단가가 2분기에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가 감산에 동참했지만 여전히 공급 과잉과 높은 재고 수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렌드포스는 2분기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각각 1분기 대비 13에서 18%, 8에서 13%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이렇게 감산을 하더라도 시차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감산을 한다면 시장에는 언제쯤 효과가 발생할 걸로 보시나요? 증권가에서는 이 감산을 통한 공급 축소 효과가 2분기 말이나 3분기부터 나타날 거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웨이퍼 투입에서 메모리 칩 생산까지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감산 효과는 3에서 6개월 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분기 말에 본격적인 메모리 감산에 들어간 삼성전자의 감산 효과는 빠르면 2분기 말부터 기대해 볼 만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는 1분기 말부터 재고 수준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웨이퍼 투입 축소를 진행 중이라며 감산을 통한 공급 축소 효과는 2분기 말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나 하반기에 극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도 불안감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SG증권발 이슈에 이어서 이번에는 증권가에서 부동산 PF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다뤄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증권사 PF 연체율이 10%를 넘는 등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0.4%로 지난해 9월 말 8.2%에서 2.2%포인트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말과 2021년 말의 연체율이 3.4%와 3.7%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 잔액은 2020년 말 1,757억 원, 2021년 말 1,690억 원, 지난해 9월 말 3,638억 원, 지난해 말 4,657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PF 고정 이하 여신 잔액 또한 지난해 9월 말 4,842억 원에서 지난해 12월 말 6,638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짚어주신 것처럼 증권가에서 부동산 PF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다른 금융업계 부동산 PF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은행이나 카드,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의 부동산 PF는 현재까지는 양호한 상태로 분석됩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0.01%,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0.07%에 불과했습니다. 보험의 경우 부동산 PF 연체율과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각각 0.6%와 0.43%, 저축은행은 각각 2%와 3%, 캐피탈사는 각각 2.4%와 1.7%였습니다. 상호금융사의 지난해 12월 말 부동산 PF 연체율은 0.09%로 나타났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은행, 보험, 카드 등은 부동산 PF가 큰 걱정은 없다는 평가가 가능하다며 다만 증권사는 부동산 PF의 연체율과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금융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숫자가 나올 정도라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4월의 고용 동향과 반도체 이야기 그리고 부동산 PF와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성나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공시는 어떤 건지 살펴보는 스피드 뉴스앤 공시 시간입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스피드 뉴스엔 공식 김혜연입니다. 미국에서 부채 한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고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국의 이 규제기관에 방문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관련한 종목들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은 또 이 현대차가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밖에 또 짚어볼 만한 기업들의 공시화 뉴스는 어떤 내용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KT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KT는 사회이사 1명만 남기고 모두 사퇴를 해서 경영 공백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이사회 구성 일정이 발표가 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T에 따르면 사회이사는 심사를 거쳐서 6월 말에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될 예정이고요. 사회이사를 구성한 이후에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해서 후보자를 7월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 사회이사 선임은 소액 주주들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기존에 있던 외부기관 후보 추천과 병행이 될 예정인데 KT는 주식을 한 주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사회이사 예비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주식은 5월 8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소액 주주로부터 이 같은 추천을 받는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KT 주주 모임 측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GKL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죠. 서서히 코로나19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09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3배 급증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272억 원, 당기순이익은 216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 배경에는 아무래도 올해부터 본격화한 이 엔데믹 효과로 객장 고객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토피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토피아가 히토류 소재 제조 판매 기업인 GCM의 주식 60만 주를 30억 원에 추가 취득한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식 취득 뒤에 이 세토피아의 지분율은 100%가 되고요. 취득 예정일은 25일입니다. 세토피아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국내외 이 히토류 사업 진출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베트남 소재 히토류 원료 기업과도 국내 히토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도 함께 내놨습니다. GCM은 향후 이 합작 법인으로부터 베트남 히토류 산화물을 독점으로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NC소프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6% 떨어진 816억 2,800만 원으로 잠정 집계가 됐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매출은 1년 전보다 39.4% 줄었고요. 순이익은 32.2%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리니지 W의 매출 감소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 1분기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실적에 NC소프트는 매출이 줄어든 게임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업데이트는 2분기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신작인 스로앤 리버티를 하반기에 출시해서 실적을 안정화할 방침이라고 이야기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주요 기업들의 공시화 뉴스들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엔 공식 김혜연이었습니다.
이 시각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별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시각에 AI의 참견을 더하는 AI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그럼 대표님과 만나볼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K뷰티가 중국을 재점령할 수 있을까요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수출의 걸림돌이 제거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챗 GPT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화장품 업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봤는데요. 챗 GPT는 이런 답변을 해줬습니다. 화장품 업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중요합니다라고 답을 내줬는데요. 이 첫 번째로 소비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충족시키는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품질과 안전성도 확보를 해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친환경이 아무래도 기조이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제조와 포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디지털 기술과 혁신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답을 내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표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챗 GPT가 많은 걸 얘기를 했네요. 네.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는 게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계속 각국에서 화학 제품에 대한 이제 안정성 때문에 규제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화장품 내에도 이렇게 이제 규제 성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약보합권에 들어가 있지만 화장품 관련주들은 그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우리 화장품 업계에 좀 힘을 실어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규제 기관을 방문해서 양자 협력을 논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화장품주의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네, 중국 정부에서 이제 2021년부터 화장품에 대한 이제 소재 관련된 규제를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화 때문에 기존에 이제 국내에서 화장품을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재를 수출할 때도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이 좀 강화되는 것 때문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식약처에서 이제 해당 국장이 이제 중국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국장과 관련된 내용을 협의를 한다라는 게 이제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주요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내에 지금 수입되고 있는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국내 여러 이제 안정성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내에서 검증했었던 내용을 중국 내에서도 그대로 인정을 해달라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요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국내에서 아무리 이렇게 검증을 받아도 중국 내에서 또 별도의 검증을 거쳐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관련돼서 상당히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게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걸 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중국의 뷰티 박람회가 12일까지 있을 예정인데요. 여기 내에서 중국 화장품 정책 및 법규 설명회라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포럼이 있는데 여기에서 국내 화장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이제 설명하고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도 국내 화장품에 대한 우수성을 아마 홍보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포함이 되면서 화장품주들이 오늘 좀 강한 그런 시세 탄력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검증을 받았다면 중국에서도 그대로 인정을 해달라라는 골자의 내용을 가지고 협의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리오프닝 기대감도 있죠. 이렇게 되면서 화장품주 전반이 훈풍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관련해서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상한가까지 바로 직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일부 종목에선 상한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또 2분기는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그에 맞춰서 주가도 갈 수 있을까요? 일단 화장품 내에서도 아마 조금 이제 차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그닥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중국 내의 화장품의 품질이 국내 화장품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중국 내에서 과거와 같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커지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설화수를 제외한 나머지 중저가 라인은 중국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전부 다 철수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설화수 같은 경우만 예외적으로 백화점 내에 매장만 유지할 만큼 이제 중저가에서는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상당 부분 좀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그 중국의 화장품 업체와 이제 OEM이나 ODM 형태로 진출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실적을 발표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ODM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중국 내에 생산 공장이 있고 중국 업체들한테 이제 ODM 물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중국 내에서 생산 공장이 없거나 아니면 ODM을 받을 수 없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이외의 지역에서의 매출 호조세를 기록을 하는 그런 업체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실적을 발표한 크리오 같은 경우는 1분기 역대 최대의 이제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크리오 내용을 보면 중국 내의 판매는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와 북미 동남아 지역 시장에서의 판매가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화장품 주 내에서 중국에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들은 조금 투자하실 때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중국 이외에 뭐 북미나 동남아 지역의 화장품 매출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ODM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 중심으로 아마 조금 선별화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가 잘 가고 있는 시장이기는 하지만 거기서도 선별이 필요하고 뭐 ODM과 OEM 하는 업체들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중국 시장보다는 다른 시장에 집중하는 업체들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화장품주 하면은 좀 굵직한 기업으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두 업체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그렇게 좋지를 못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두 업체는 또 북미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제 북미 시장을 공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북미 시장에서 뭐 매출 성장세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 매출 성장세가 높게 나오는 거는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질 않았기 때문에 매출 조금만 증가를 해도 매출 성장세는 높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점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착시에 대한 부분도 좀 제거하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내에 뭐 오프라인 매장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LG나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북미 시장이나 동남아 시장의 매출 성장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분기 실적에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확인하신 이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뭐 이제 보유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근데 화장품 업종 자체가 이제 조금 뭐 엔데믹 관련돼서 이제 기대감은 이제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적까지 나올 때까지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으니까 만약 기보유자이실 경우에는 뭐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그런 이제 하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시간을 매출이나 실적 같은 걸 좀 확인한 이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북미나 동남아 시장을 확인해 보시고 또 매출과 실적도 확인해 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두 종목도 한번 잘 접근해 보시고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주가는 또 쾌속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2025년까지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가 바로 질문입니다. 그럼 챗GPT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는데 친환경차 시대의 완성차 업체들 사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몇 가지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라고 대답을 해줬는데요. 첫 번째로 친환경차 기술이 개발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제조 프로세스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친환경차 시대에 온라인 채널이 중요한 만큼 온라인 채널도 강화해야 한다라는 말을 해줬고요. 다음으로는 서비스와 유지 보수의 분야도 강화를 해야 한다. 끝으로 협력과 제휴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관련 산업의 협력의 중요성도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표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뭐 챗GPT가 좋은 얘기들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가 되려고 하게 되면 이제 자동차 가격이 먼저 인하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제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기관차의 뭐 2배 가까운 그런 이제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보조금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이제 원가 절감을 위해서 뭐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 가격의 아마 인하가 아마 향후에 가장 뭐 핵심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전기 충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전기차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중요한 게 전기차에 뭐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이제 충전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뭐 충전기 관련된 부분도 지금 아직까지는 전기차 초기 보급 단계이기 때문에 높진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에 전기차가 많이 이제 굴러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기 충전 관련된 인프라도 지금보다는 뭐 대폭 확대돼야 된다라는 점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완성차 업체의 훈풍이 불고 있으면서 뭐 부품주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모두 덩달아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대차가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를 살펴보니까 현대차와 제네시스에서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고 기아에서도 EV 라인을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이 2조 원을 투입해서 울산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 라인을 생산을 좀 하겠다 계획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전일 이제 울산에 제2전기차 전용 공장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돼 있고요. 뭐 4분기 올해 내에 아마 착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새롭게 나온 건 아니고 현대차 그룹이 지난번에 2030년도까지 24조 원을 투자를 해서 국내 전기차 라인을 확대하겠다라는 그 일환에서 나온 그런 이제 발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서 전기차 공장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상에 이제 포함을 시켰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달에 이제 조세특례법상 이제 국가전략기술에 관련된 세액공제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의 경우 최대 15%, 중소기업의 경우는 2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세부안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전기차 생산 공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게 다는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면 뭐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런 세액공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투자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강점도 있겠죠. 다만 이제 지금 제1공장으로 지금 화성에 지금 만들고 있는 전기차 공장은 아마 세제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수도권 내에 과밀 억제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울산 공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현대 기아차의 이제 자동차 판매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4월 달에 수출 대수가 한 19만 9천 대, 그러니까 20만 대 가까이 수출을 했는데요. 이거는 2015년 4월 이후에 최대 판매 대수를 기록을 한 거고요. 전년 동기 대비 25% 정도 증가한 만큼 수출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이제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월에서 4월까지 누적 판매 대수도 누적 판매 수출도 76만 대로 전년 대비 한 28% 증가할 만큼 지금 수출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친환경차, 그다음에 SUV 같은 이런 이제 고부가가치 차량의 판매가 증가되면서 관련된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도 크게 좀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요. 게다가 최근에 환율 자체도 수출 기업에 상당히 이제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의 2분기 실적도 1분기보다 더 좋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전기차 관련된 부분도 좋고 판매 대수도 계속해서 좋기는 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시설 투자 계획가 좀 나와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뭐 현대차 그룹이 이제 국내외 이제 전기차를 이제 그러니까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국내 관련된 분야다. 뭐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조지아주에 뭐 30만 대 규모로 지금 뭐 건설 중에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울산, 기아, 그러니까 현대차 울산,
그다음에 기아 이제 화성 공장에 이제 3조 원을 투자를 해서 뭐 2025년도까지 완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2030년도까지는 국내에서만 전기차가 150만 대 이상 생산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현대기아차 전체적으로 한 35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생산 시설에 비하면 뭐 10배 이상 지금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에 따라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충전에 관련된 부분도 다시 이슈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전기차 가격도 있지만 또 하나가 전기 충전소가 얼마큼 잘 돼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전기차 충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한 절반 가까운 이제 시민이 그렇게 답변을 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만큼 전기 충전에 대한 부분도 좀 강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도 보면 2025년까지 한 3천여 기의 이제 고속 충전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를 같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현대차와 기아 모두 지금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속에서는 2%대 강세를 두 종목 모두에서 보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기아가 형보다 나은 아우다 이런 말이 있는 만큼 대표님께서는 이 두 종목의 주가 매력도 어떻게 좀 보시나요? 두 기업 다 뭐 주가 매력도 현재 수준에서 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영업이익률이 이제 12.1%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12.1%는 뭐 완성차 업체로는 거의 뭐 최고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11% 1분기 때 11%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보다 더 좋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할 만큼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체 차량 중에서 이제 RV 차량, 그러니까 레저용 차량의 판매 비율이 이제 뭐 10대 중 7대가 넘을 만큼, 그러니까 70%가 넘을 만큼 이렇게 이제 고부가가치의 차량이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관련된 뭐 영업이익률이 더 증가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목적 기반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는 PBV를 이제 양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주행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PBV 차량에 대한 아마 수요가 지금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러다 보면 기아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이제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이 PBV 쪽으로 뭐 성장성에 대한 의심은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도 충분히 향후에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아도 나쁘진 않겠지만 현대차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네, 두 기업이 모두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테슬라와도 비교를 해 주셨는데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최근에 또 반짝이고 있는 KBD 관련한 화장품주와 또 쾌속 질주를 하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 대표님의 탑픽 종목은 어디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자동차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화장품의 ODM이나 OEM 업체들 같은 경우는 또 꾸준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보다는 뭐 국내에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 업종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자동차 관련돼서 가장 뭐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뭐 현대차, 기아차 물론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된 회사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올해 현대차, 기아차의 이제 판매 목표가 752만 대입니다. 뭐 작년에 비해서 한 9%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판매가 호조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 업체들의 매출 성장세도 꾸준히 이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연기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내연기관의 이제 부품이 판매가 이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라고는 하지만 당장에 전기차의 뭐 매출 비중 자체가 뭐 한 자릿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전기차가 판매가 증가한다고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내연기관의 판매가 호조가 돼야 기업 실적
부품 관련된 업체들의 기업 실적은 개선이 되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같이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화신나, 성우 하이텍, 뭐 듀얼 이런 회사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 충전소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관련 기업으로는 롯데정보통신, 원익-P&E, 뭐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그중에서 뭐 탑픽으로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대차를 뭐 탑픽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움직임이 그렇게 뭐 중소형주처럼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올해 내에 현대차의 그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는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주가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현대차의 예상 PER이 한 5배 수준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뭐 테슬라가 뭐 50배, 뭐 예배로 쳐놓다라고 하더라도 뭐 토요타 같은 경우도 10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10배 정도. 그다음에 뭐 포드도 한 8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기업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구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대로 자동차 대표주 중에서 현대차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와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류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를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살펴볼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오늘 맞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 분야 성적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뭐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자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 분야는 어떨지 한번 점수를 매겨봤으면 좋겠는데 뭐 A, B, C, D, E, F 이렇게 분석을 해본다면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F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F가 적당한가 했는데 저는 F가 페르가모라고 생각합니다. 이 뭐 명품적으로 시작했다는데 뭐 조금 이제 과찬이 들어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작이 좀 어려웠죠. 왜냐면 5%대 물가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2차 추경이 시작하자마자 있지 않습니까?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뭐 시중에다가 이 유동성을 공급해 버리니까 또 물가 잡기도 어려웠고 그다음에 이제 희한하게 강달러가 계속됐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에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아직도 내려올 때 보니까 이제 달러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더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초기에 딱 그립을 잡았어야 되는데 레고랜드 때문에 이게 흔들리니 많이 그래서 굉장히 또 시간을 잡아먹은 적이 있어서 출발이 좀 어려웠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이런 많은 거에 굉장히 잘 대응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큰 테마가 뭐냐면 민간이 끌고 그다음에 정부가 미는 역동적 관계를 하겠다는데 자 이게 뭐 한술에 배부를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많은 분들과 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좀 갈짓자 그런 정책이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가장 또 이런 것들이 사실 정책화되려면 입법 과정을 통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 여야 간의 그런 어떤 협치의 부족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대응 능력에 대해서 딱히 평가할 수 있는 성과는 지금 우리가 좀 찾아보기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물어보셨으니까 하는데 뭐 이 A, B, C, D 뭐 F 중에서 지금 보면은 저는 뭐 B 정도는 맞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 D하고 F는요 재수강을 못해요. 학교 다니실 때 다 아시겠지만 왜냐면 지금 나갈 수 있는 토대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B 이상의 성적은 거둔 것으로 지금 보인다고 저는 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원장님께서 B 이상의 성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평가를 보니까 잘했다 그래도 4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네요. 뭐 보통이다 29% 정도고 뭐 못했다라는 평가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거는 하면은 지금 이제 뭐 7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B가 뭐 한 80점 만점이 되니까 제가 잘 찍긴 잘 찍었네요. 그런데 하여튼 못했다, 매우 못했다 하는 분들이나 또 잘했다 보통이 되면 기본적으로 어렵게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넘어가는 이제 성과들을 내는 게 2차. 뭐 2차 년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D+1 그러니까 1년 됐지만 오늘부터 1년 후에는 국회의 지도가 바뀌는 총선이 있는 뭐 결과가 나올 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뭐 지금 D+1이었지만 이제 오늘부터 1년 동안은 총선의 어떤 영향으로 해서 국정 동력을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 특히 3대 개혁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추진력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사실 요번에 정부에서 뭐 이런 회의를 하면서 제일 잘한 정책 1번이 뭐냐면 노동개혁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동교육, 연금개혁 세 가지가 다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제 성적표를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정부 때와 또 비교를 해보면 어떠셨나요? 이거 이제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이 1.6%, 뭐 작년도 4분기에는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인데 뭐 1분기에 0.3이 나오면서 이제 했습니다만은 다른데 뭐라고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적은 부분이에요. 뭐 이명박 정부 때는 뭐 그런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위기에서 0.8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니까 2%보다 미만이라는 건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물가 상승률 보면 3.7%? 이거는 뭐 다른 때보다는 굉장히 외부적인 영향으로서 높은 부분들이었고 취업자 증가폭을 보시면 46만 명인데 자 이거는 굉장히 지금 노동시장이 아직도 그래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좋은 자극이 가면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제일 뼈 아픈 게 경상수지예요. 저게 나오는. 지금 마이너스하고 여러분 근데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3분기에 이제 흑자가 나는 경상수지가 흑자가 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진짜 좋은 신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주식 시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다가 올라가는 첫 번째 신호가 무역수지, 경상수지들이 흑자로 도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폭발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자, 뭐 매번 와서 제 말이 틀린지 뭔지 모르지만 뭐 셀린 매일 하지 마시고 바인 매일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이런 것들의 어떤 경상주지에 이제 흑자 전환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성적은 지금 뭐 굉장히 큰 적자폭이 있었고요. 국가 채무가 지금 올라온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무에 관련해서는 올해 9월이면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을 뭐 갚는 거를 유예해 준 게 9월 달에 돌아오거든요. 그게 37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또 막느냐가 지금 1차 년도의 성과의 연장선상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이끌어 온 것 같은데 6개 정책 과제를 경제 분야에서 내놨었잖아요. 이에 대해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이제 6가지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뽑은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제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 지향형 이런 산업 전략을 추진했다는 부분. 이거는 이제 뭐 신산업과 이제 공급망을 잘 하는 신통상 전략의 일환으로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랑하는 게 원전 생태계를 복원했다. 지금 뭐 수출까지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할 일은 많지만 뭐 지난번 정권에서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해서 얽히고 설킨 이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데 공급 확대하고 세금 제도 완화한 것이 굉장히 뭐 좋은 점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거 다 민간이 끌려면은 규제 개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 개혁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다 이랬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몇 건이나 규제 개혁을 했냐면 1027건이에요. 굉장히 많이 이제 네. 양쪽으로 했죠. 그래서 이거는 한 뭐 3, 4년 지나면 70조 이상의 이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형마트 의무 휴일고 바꾼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수출 6위 조금 요거는 성과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무역 수지 경상 수지가 좀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더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이게 바뀌어야 우리가 경제가 이제 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더 박차를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국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을 지금 선정해 갖고 지금 이제 운영을 할 겁니다. 여기는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는 뭐뭐 하지 마세요. 뭐뭐 하지 마세요. 뭐 그럼 이거는 안 돼요. 이것만 돼요. 이러잖아요. 여기는 네거티브 규제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시가 되지 않는 건 아무거나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 미래 산업의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부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정한 6가지 6대 성과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네, 뭐 규제 개혁에 좀 힘을 실으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본시장과 관련한 성과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라고 하면서 힘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잘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채를 잡고 갔었냐면 금융 국제화 대응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본시장들을 제도로 이렇게 개선을 했죠. 자, 네. 물적 분할할 때 저걸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진짜로 이 알토란 같은 걸 빼서 물적 분할을 하냐? 그러면 그거를 반대하시는 주주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제 이거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매도도 개인 담보 인하하는 부분, 과열 종목 지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상장 폐지를 하는데 나는 싫다 이거죠. 그러면 이의 신청할 기회를 부여를 한다. 저것도 굉장히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계속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계 투명성을 위한 조치들이 해서 감사인 지정에 대한 감사 품질 수준이 반영됐고요. 지금 이제 국회에 관련 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지금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떤 거래 제한이라든가 상장사 임원 그리고 내부자 주식 매도 요거는 이제 사전 공시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BDC라고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라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혁신 특구처럼 우리 인큐베이터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리고 이제 토큰 증권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에 띄는 건 사실 깜깜이 배당도 폐지가 됐죠. 왜냐면은 배당금을 먼저 확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배당받을 주주들을 먼저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네들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자본시장에는 굉장히 크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크게 되는 이유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빨리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 지금 참 어떤 분들은 반대하지만 저는 지금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커지고 우리가 크게 놀아야 됩니다. 한국 증시는 전 세계에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외세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진로를 남한테 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맞는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개선들이 있었습니다.
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맞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조선업 육성 방안도 공개를 했습니다. 1년을 맞아서 공개를 했는데 그렇다면 원전주들도 그간 강세를 보인 만큼 이 조선주도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선수금 이제 그 관한 RG에 대한 그런 보증, 그다음에 이제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력. 근데 이것들이 이제 좀 나오는데 지금 생각은 뭐냐면요. 정부의 생각은 해운업은 조금만 툭 밀어지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1분기 때 세계 1위. 지금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선박들의 70%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갖고 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것처럼 지금 이게 딱 한 번만 더 쳐주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금 육성책, 금융,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도움을 주는 그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렇게 조선주에도 정부의 힘이 실어질 것 같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